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3명 추가되면서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휴일임에도 급증한 건데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뿐 아니라 참 직장과 카페, 지하철역 사우나, 가족 지인 모임 등 그야말로 일상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강원에 예비 경보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이야기 잠시 뒤 나눠보고요. 2부는 반려동물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는 길냥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알아보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데이비드 보위의 스타맨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물량은 27억 9천 개,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생활화되면서 36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한 해 동안 10억 개, 엄청나게 늘어난 물량에 비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여러 생명을 잃으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택배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저희도 지난번 반찬 토론을 통해서 여러 애청자분들과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국민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조금 전 서 국방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자 11월 17일부 내일이죠. 수도권 강원 지역에 대해 약 2주간 부대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서 행사 방문 출장 회의 최소화 및 유흥시설 방문 금지 등의 지침을 적용하고 강원 지역 간부 외출 및 회식 사적 모임은 2단계 지침을 적용해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속보입니다. 관련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른 또 속보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마치맨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을 위해서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모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익위에서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 저희는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매주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1,600여 명의 국민들로부터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예. 저희가 국장님 전화 연결해놓고 속보를 전해드려서 조금 기다리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양종삼 권익개선 정책국장과 일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봤는데 물건을 조금 천천히 받아도 괜찮으니까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택배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간다면 택배비가 오르는 것도 찬성한다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예, 국민생각합에 응답하신 국민 1,600여 명 중 87%가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예. 일정 기간 택배 배송이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응답자의 74%는 배송료 인상이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요금 인상도 감내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87%가 택배 좀 늦어도 된다. 그리고 74%는 인상해도 좋다.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응답하신 분들이 대부분 택배를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주 1회 이상 택배를 이용한다는 분이 38%로 가장 많았고요. 예. 일주일에 5회 이상 택배를 이용한다는 분도 10%나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중 64%가 적극적인 경제생활과 소비생활을 하는 30, 40대였고요. 20대가 21%에 있었습니다. 예,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자세하게 어떤 항목들로 조사를 했습니까? 예, 설문 응답자의 90% 이상이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 택배 분류 작업과 배송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지거나 배송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물었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가 넘는 국민들이 택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 지연이나 택배비 인상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런 설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민들은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택배 종사자들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모두 동일한 생각 같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 정부가 심야 배송 제한과 주 5일제를 권고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 택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올해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택배 서비스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국민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더 많은 목소리도 내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예, 코로나19 이후 대폭 증가된 택배 물량으로 인해서 택배 종사자들이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고 있었습니다. 예. 자, 올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일부 대형 택배사에서는 심야 배송을 중단하기도 하고 또 분류인력 추가 투입을 약속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사실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권익위로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올 10월까지 들어온 민원 352건을 분석해보면 예.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불만, 업계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에 대한 개선 요구, 예. 부실한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 또한 택배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에 택배비 일부를 돌려주는 백마진 관행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백마진이요? 예. 예. 이러한 백마진 관행이 없어지면 택배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택배 기사들에게도 배송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자, 이런 민원들은 뭐 올해만 들어오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 민원을 찾아보니까요. 2010년대 초반부터 택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정책 제안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아,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과로로 숨진 택배 노동자의 부친께서는 참 밥 먹을 시간은 물론 물도 떠놓지 않으면 못 마시고 나갈 정도로 일에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실 국민들이 함께 좀 공분을 했거든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택배 기사들은 보통 새벽 대여섯 시면 출근해서 예. 배송할 물건을 인수하기 위해 분류하는 작업을 우선 오전 내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주문량이 더욱 늘어 오후 서너 시까지 물건을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전 작업을 마치고 물건 배송을 시작하는 시간이 통상 점심 이후가 되기 때문에 보통 250개 내외로 주어지는 물량을 모두 배송하려면 밤 10시가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아, 예.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2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셈이 됩니다. 예, 예. 또 물류센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휴식 시간인데도 밀려드는 물량 때문에 쉴 수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하면 기사님들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일하고 그마저도 주 6일 근무를 한다. 자, 이렇게 힘들게 근무하시는데
건당 수수료를 따져보면 몇백 원 단위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 보통 소비자가 지불하는 3,000원 내외 택배비에서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약 800원 선인데 여기서 대리점 수수료, 차량 유료대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돌아가는 순수익은 600~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자, 여기서 한 국민의 목소리가 좀 들어왔는데 3941번님. 순수하게 택배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역시 뭐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 같고요. 자, 이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어디서부터 좀 고쳐 나가야 할지 좀 답답한데 이게 단순히 택배비를 올리거나 배송 일정을 늦춰서만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택배비 상승과 관련해서 오르는 만큼 택배 노동자들에게 정확하게 돌아가기 위한 장치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최근 택배 노동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 자세한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지난 11월 6일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 집행부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 간담회는 택배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택배 종사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택배 기사를 위한 휴게 공간 마련,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불합리한 점 보완,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등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간담회 자리에 계셨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기사님들 좀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예, 아주 힘들어하시죠.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서서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얼마 전 저희도 택배 노동자 한 분과 인터뷰했는데 본사나 대리점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 대리점에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또 쓰게 하고 산재보험료도 전가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택배 분류 인력 관련한 추가 비용을 택배 노동자가 좀 부담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이런 구조가 너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데 갑질 사례가 많습니까? 예, 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택배 기사들은 보통 이제 대리점과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대리점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함께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은 별 고민 없이 신청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다 다치고 나서야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제 분류 작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화물 운송이 본업이므로 분류 작업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주고 분류 작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주길 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리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배송 물량을 줄여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참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몇몇 택배사의 경우에는 별도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분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액을 택배기사 급여에서 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배송구역을 변경하는 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배송구역 변경은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맡고 있던 배송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것은 대부분 대리점 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친인척에게 좋은 배송구역을 배정해 주려고 할 때나 택배기사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보복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 정부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택배 회사들은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회사들의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 정부가 대책협의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는데 혹시 권익위도 참여를 합니까? 지난 11월 12일 고용노동부 등을 대표로 해서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권익위는 빠져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저희가 이번 종합대책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택배 종사자들이 그간 현장에서 요구하셨던 많은 부분이 담겨는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시행되고 그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권익위에서 이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가 잘 되는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권익위에서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또 권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택배 근로자 대상 갑질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제도 개선에 이 택배 기사님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과정을 준비 중에 계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가 잘 추진되는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인데 예. 우선 종합대책에 미비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택배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실태 조사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더 듣고요. 예. 관계 부처에 정책 제안을 하거나 직접 저희가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택배 기사분들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요. 잘 제도가 개선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많은 관심과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 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자, 경기도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우려가 커진 일본산 수산물 취급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송정호 수사 6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사역팀장 송정호입니다. 예. 자, 먼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09년 창설되어 현재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제가 속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식품, 원산지 표시, 환경 등 도시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특사경은 일명 특별사법경찰을 일명 특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식품, 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 행정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는 일반 사법경찰보다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특사경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수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품질 관련 수입 수출입 검역 통계에 따르면요. 2011년도 56톤이던 일본산 방어 수입량이 2019년에는 2,261톤으로 약 40배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방어가 일본산인지 국내산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먹는 경우가 있어서 예.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선택권 보호를 위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난 일본산 방어, 참돔, 가리비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제 방어 먹었는데 그럼 방어가 일본산을 제가 먹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수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수사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수산물 취급 전문점의 원산지를 잘 표시하고 있는지 중점 수사할 예정이지만 예.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요. 수입 수산물 전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관련 불법행위도 같이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예. 식재료의 유통기한이나 보관온도 준수 같은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 위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회, 초밥 등 수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주문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예. 이럴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수산물 배달 전문 음식점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예. 자, 실제 현장은 좀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정보 수집 및 사전 단속을 위해서 현장을 좀 다녀보니까요. 예. 올해는 국내산 방어도 좀 많이 잡혀서 국내산도 제법 유통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이제 원산지 표시를 잘 하고 계시고 법규를 잘 지키면서 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송정호 수사 6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반려동물 상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는 223명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223명인데요. 수도권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예비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또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들어 의료기관, 요양시설뿐 아니라 직장, 카페, 지하철역, 사우나, 가족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요. 여기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감염자 수가 늘어 방역당국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방역당국은 현재 추세라며 수도권과 강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자,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을 이미 강원도는 넘어섰고 수도권도 턱 밑까지 왔는데요. 제가 조금 전 오프닝에서 속보를 전해드렸죠. 일부에서. 자, 국방부가 11월 17일 내일부로 수도권 강원 지역에 대해 약 2주간 부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요. 또 강원 지역 간부 외출 및 회식 사적 모임도 2단계 지침을 적용해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군 부대 상황이고요. 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어디서나 방역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는 19일부터 노인과 어린이, 면역 저하자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20%입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4%로 제한돼 있는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대출금 14조 2천억 원에 따른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약 13%인 31만 6천 명의 대출받은 2조 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 4년에 걸쳐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중 약 3만 9천 명이 대출받은 2,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인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책으로 저신용자 대상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영세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숫자 120배입니다. 네, 교통비 얘기인데요. 50년 동안 시내버스비는 120배, 택시는 63배 올랐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죠. 전문 가격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발간한 1970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품목별 물가 변동 상황을 볼 수 있는 종합물가 총람에 따르면 1970년 1월 서울의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10원이었습니다. 자, 현재 교통카드 기준 요금 1,200원과 비교해보면 50년간 무려 120배 오른 것이죠. 자, 지하철은 1974년 8월 개통 당시 1구역 기본요금이 30원이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사용기준 기본요금 1,250원은 50년 전보다 41.6배 오른 셈인데요. 택시비는 비교적 덜 올랐습니다. 1970년 택시 기본요금은 6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보다 6배 비쌌는데요. 현재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1970년과 비교하면 63배 정도 오른 겁니다. 자,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짜장면은 1970년에는 한 그릇에 100원 수준이었지만 2000년 2,500원까지 오른 뒤 최근에는 5,000원 선의 가격이 형성돼서 50년 동안 무려 5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서민들의 친구죠. 소주값은 1970년 얼마였을까요?
65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는 1,260원까지 올라 50년간 20배 가까이 상승했고요. 담배값은 기억하시나요? 1970년 20개비들이 신탄진 한 갑이 60원, 청자는 한 갑에 100원이었고요. 1980년 발간된 솔은 한 갑에 450원이었습니다. 자, 현재는 국산 담배 4,500원에서 5,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5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 물가 수준 정말 많이 뛰었는데 우리 삶의 수준은 얼마나 나아진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라이프 백과사전 펼쳐보는데요. 자, 올해 겨울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짝 한파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본격적인 겨울인가 싶을 만큼 기온이 크게 떨어진 날도 있었죠. 자, 이렇게 점점 매서워지는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는 길냥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펫 상담소의 수의사 윤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갑자기 이렇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갑자기 추워지고 있네요. 예. 겨울이 이제 오나 봐요. 네. 뭐 개인적으로 여름 좋아하십니까? 겨울 좋아하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손발도 차갑고요. 또 관절도 쑤시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게 좋습니다, 이제. 아니, 뭐 나이 그렇게 안 들어 보이시는데. 아, 그런가요? 예, 예. 무릎은 또 그렇지가 않대가지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쑤십니다. 예, 예. 자, 예전에 비해서 거리의 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뭐 캣맘, 네. 캣데디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양이 하면 예전에는 거리에 좀 불편한 생물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문화가요, 보살필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겨울철에 길냥이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일단은 먹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겨울철에 따로 챙겨야 할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물하고 사료, 밥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 겨울 정도의 환경이면요. 길냥이들이 얼어 죽을 만큼 혹독한 겨울은 사실 아닙니다. 아, 얘들이 그렇군요. 겨울에 예. 죽는 이유는 굶어서 추위와 싸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어 죽는 거지 실제로 추위 때문에 얼어 죽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사료만 제 시간에 잘 챙겨주신다 그러면 얘들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고요. 더군다나 겨울에는 물을 구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겨울은 물이 어느 0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겨울에 길냥이들이 만성 탈수에 시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을 오랫동안 못 마시면 질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제는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장질이라든가 아니면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걸로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는 장소를 확보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뭐 예. 지하 주차장의 한쪽 구석이라든가 24시간 영업하는 어떤 편의점의 어떤 구석 쪽 앞쪽이라든가 예. 아니면 양지 바른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확보해서 물을 계속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럴 공간 자체가 여의치 않다 그러시면은요. 요즘에 핫팩 저렴하게 많이 팔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핫팩 하나를 물그릇 밑에 깔아두시면은요. 밤새 물이 얼지 않고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과 사료를 급여하는 게 좋고요. 예. 사료 자체는 캔 형태보다는 건사료를 권장드립니다. 겨울에는 캔 사료, 습사료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얘들이 먹기도 힘들고 언캔 사료는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면 얘들이 이게 음식인지 아니면 그렇군요. 돌덩어리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건사료 위주로 급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겨울에는 사람들도 집으로 빨리 돌아간다거나 활동하는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먹이를 또 주는 때와 장소 같은 부분도 좀 달리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주는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 제가 맞추라고 어떤 권장을 드려요. 예.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요. 예.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은 행동 프로토콜이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에 일정 장소에 밥과 물을 주기 시작하면요. 고양이는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주기 편한 시간대와 본인이 주기 어떤 좀 좋은 편한 장소들. 장소를 찾아가지고 물과 밥을 정기적으로 급여한다면요. 충분히 고양이들한테 좋은 급여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물과 밥을 주실 때 반드시 그릇에다 주시는 걸 습관화하시고요. 주변을 항상 청소하셔서 예. 주변 이웃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 앞에 뭐 사료나 물을 갖다 주면
고양이들이 좀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웃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웃과 이것 때문에 분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밥자리를 선정하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이 좋고요. 예. 고양이 입장에서도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불안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 안전하게 먹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입장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 느낄 수 있는 조금 외진 곳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길냥이들의 겨울을 위해서 겨울집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겨울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습니까? 뭐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일단 만들어 쓰시는 거는 간단하게는 뭐 스티로볼 박스에 구멍 하나만 뚫어도 좋은 겨울집이 될 수 있고요. 예. 인터넷에서 좋은 거를 구매해도 되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뭐 커피 몇 잔 값이면 구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예. 겨울집 하나면은 고양이 한두 마리가 겨울을 따뜻하게 안전하게 떠날 수 있다니까 아마 충분히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겨울집은요. 어떤 구매해서 설치하고 어떤 걸 놓냐 이거보다는요. 어떤 장소에 놓냐. 그러니까 사람 눈에 너무 띄거나 사람 눈에 위화감을 주면 겨울집 사람들이 버리거나 치워버릴 수 있거든요. 또 이웃과의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외지고 구석진 곳에 놓거나 아니면 동네 주민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곳에 놓는 게 좋고요. 예. 겨울집에는 반드시 글을 좀 써놓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겨울집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겨울집입니다. 뭐 주변은 제가 항상 청소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겨울이 끝나면 제가 자진 철거하겠습니다. 잘 예.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귀를 남겨서 이웃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겨울집은요. 너무 사람들 눈에 띄거나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곳에 너무 고양이들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곳이라면 얘들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자신의 서식처라고 느끼질 않거든요. 거기 들어가질 않겠죠.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들어갈 만한 안전한 예. 구석지고 외진 곳에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 좀 중간에 하나 들어왔는데 먼저 좀 풀어보면요. 9877번님. 저희 집 고양이가 전기장판에 몸을 지지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고양이가 또 전기장판에 몸을 좀 이렇게 지지는 걸 좋아하는데 건강에는 안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 그렇지 않고요. 고양이는 이제 별명이 히트시커라 그래요. 뜨거운 거를 찾아다니는 성격이 있고요. 고양이 유래 자체가 이제 사막 유래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좋아하고 따뜻한 거를 좋아해요. 더운 환경에서도 따뜻한 걸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렇군요. 전기장판이 있다면 당연히 따뜻한 데 가서 몸을 지지거나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잠을 자는 거 원래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든 고양이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게 저온화상입니다. 나이가 든 고양이는 감각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자신의 몸이 저온에 의해서 따뜻한 열에 의해서 화상 입는 걸 몰라요. 그래서 몸을 제때 뒤집지 않아서 낮은 열에도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대비해서 나이가 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장판 바로 위에 담요 하나를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뭐 어린 고양이들은 알아서 따뜻한 걸 잘 찾아서 몸을 뒤집으면서 있을 수 있으니까 전기장판 깔아주시는 건 좋지만 나이가 든 고양이라면 항상 저온화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몸을 자꾸 바꿔주시거나 담요 한 장을 깔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전기장판 자체로는 고양이한테 뭐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나이 든 고양이는 위험할 수 있다. 나이 든 고양이나 몸이 아픈 고양이가 몸을 제때 못 뒤집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겨울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겨울집 우리 집에 설치하면 상관없지만 동네에 설치하게 되는 거라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 좀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까 이런 질문 드리려고 요즘에는 했는데. 뭐 근데 사실은 구청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캣맘 단체가 지역 구별로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구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겨울집 설치 지역을 따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동네 주민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게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저는 가급적 구석지고 외진 곳에 눈에 안 띄는 디자인과 위화감이 없는 색으로 자연스럽게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꼭 글을 남기라 그래요. 개인이 관리하는 거고 현재 청소 중이고 주변을 청소 중이고 그다음 겨울이 끝나면 철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꼭 남기길 원하고요. 가급적 그렇다고 개인 신상 뭐 전화번호를 노출한다든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가끔가다 막 전화해서 욕을 하거나 난리를 부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개인 신상은 노출하지 말고 그 정도 글귀만 남겨도 대부분 요즘에는 많이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모든 사람의 상황 자체가 여건이 또 그렇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 캣맘이나 캣디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미 2-3마리 이상을 키우는 분들이세요. 이분이. 추가적으로 드릴 여력은 대부분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요즘에 캣맘하고 캣데디가 많이 늘어난 거를 보면은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도심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군 중에 하나의 사람과 더불어 고양이는요. 근데 예전에는 얘들이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고 숨어 다녔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런 식의 행태를 쥐처럼 같이 살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위화감을 주는 위해동물로 인식이 됐다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얘들이 생존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친한 애들이 오래 살게 돼요. 사람한테 귀염을 부리고 먹이를 구걸하고 자기 착하다고
또 앵기고 이런 애들이 사람한테 먹이를 얻어먹고 오래 생존력이 높아진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고양이들이 이제 사람한테 어떤 친화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캣맘과 캣데디가 더 늘어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국민 의식 수준과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요. 예. 이런 동물 애호하는 성향이 더 강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길냥이를 데리고 왔어요. 네. 집에는 한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길냥이와 집고양이가 만나면. 그게 이제 나이나 성격별로 천차만별인데 대개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1살 미만의 고양이를 합사한다 그러면 되게 대부분의 경우 되게 쉽게 이루어지는데요. 예. 1살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한 영역권을 나눠서 서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영역권을 주장하던 고양이가 얼마나 묵인을 해주느냐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는요. 성격. 그렇죠. 그래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달까지 걸릴 수 있고요. 평생에 걸쳐 서로 말 안 하고 냉전 상태라 그러냐 지내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길냥이들의 겨울 나기를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어떤 게 또 있겠습니까? 뭐 요즘에 이제 한참 시즌이라 핫팩들 인터넷 가면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군인용 핫팩 뭐 한 박스 80개 얼마에서 되게 저렴한 가격 핫팩들이 많이 사는데 예. 여기 한 박스쯤 사 놓으셨다가 뭐 집에 가시는 길이나 아니면 차 안이나 아니면 주머니 속에 한두 개 갖고 다니시다가 동네 길가에 여기에 보면 이제 고양이들 3, 4모 모여 있거든요. 저녁에요. 그럼 그거 하나 흔들어서 놔주시면은요. 좀 이따 내려가 보세요. 동네 고양이들 핫팩 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꽁꽁은 4발 그대로 다 올리고 다 요러고 앉아있어요. 진짜로요. 밤새도록요. 애들이 따뜻한 걸 기가 막히게 찾거든요. 그 위에 4발 꽁꽁은 4발 올리고 밤새도록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아마 밤새도록 핫팩 넣어준 사람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핫팩 하나 흔들어서 놔주는 것도 겨울철 길냥이에 베풀 수 있는 아주 작은 친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고양이가 따뜻한 거 찾아간다는 거 너무 공감되는 게 저는 위험해요. 그 차 본네트 위에 있거나 맞다. 그 차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운전하고 가다가 혹시 안에 또 고양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일단 많이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특히 저녁에 시동을 끄면은 아직 엔진에 잔열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양이는 그러면은 추위에 지친 고양이는 엔진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본네트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따뜻한 엔진에 몸을 넣으면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을 몇 번 겪어본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고양이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든가 발자국 쏘가 이러면 차에서 도망쳐서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첫 겨울을 겪거나 풋내기거나 어린 고양이들은요.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차가 시동이 거는 순간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고양이의 생명뿐만 아니고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를 당한 건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고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걸리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라이프 노킹이거나 아니면 이제 모닝 노크라 그래요. 그래서 차 본네트를 땅땅땅 3번 두드리고 시동 거는 거 겨울철에는 이런 거 습관화들이면 좋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거는요. 얘들이 이제 추위에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거 알면서도 들어가거든요. 고양이들은 안전에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게 더 위험하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주변 구석진 곳에 겨울집 하나만 만들어줘도 차 안보다는 겨울집에서 몸을 녹이는 걸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55번님, 자, 길냥이 한 마리 밥을 줬는데 지금은 15마리가 됐어요. 사료값이 너무 비싸. 이런 분들 있다니까요. 사료값이 많이 들 거예요. 15마리는 많이 들 겁니다. 저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고양이의 사냥 영역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현대 도심에서는 사냥 영역이라는 이제 밥터가 사냥 영역이 되거든요. 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밥터가 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2마리분의 사료를 넣으면 애들이 경쟁해가지고 이긴 2마리만 살아남아서 그 안에서 밥을 먹을 텐데 점점 늘리면 점점 많은 애들이 이제 그 안으로 몰리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15마리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주면 15마리가 그 안에 몰리게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많아지면 서로 경쟁을 통해서 도태되는 튀겨나가고 남은 애들이 또 거기서 밥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은 사료를 주면은 너무 많은 애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동네에서요. 조금 줄여야 됩니까? 이거 그 마음이 좀 그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뭐 능력 되는 대로 하는데 최대한 이제 구석구석 여러 군데 나눠서 주라고 보통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5마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3854번님, 길냥이 밥 주는 곳곳에 겨울집을 사서 설치했는데 고양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쉬질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하셨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아마 위치 자체가 고양이 들어가기 적당한 위치가 아니거나 아니면 한번 거기 들어가 있다가 뭐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랬거나 다른 주민의 고성에 놀랬거나 아니면 어떤 봉변을 당했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다신 거길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구석진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겨울집 주변에 물하고 밥자리를 같이 놔주시면 더 잘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청소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겨울집 주변을 잘 청소하는 게 이웃과의 또 분쟁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설치를 했으면 끝까지 위생나 관리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혹시 좀 마음이 변심을 해서 아니면 이웃 주민 때문에 좀 싸워서 겨울집을 철거하게 되면 고양이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다른 안전한 곳도 또 잘 찾을 겁니다. 잘 찾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6987번님,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고양이와 닿을 때 정전기가 튀어서 고양이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특히 빗질 해줄 때 자주 일어나는데 자주 목욕을 시킬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네요. 요거는 일단 집안의 습도가 너무 낮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 습도를 40% 이상으로 올려주면은요. 예. 이런 건 많이 해결이 되고 정전기 문제는 대부분 습도 문제랑 관계가 있거든요. 겨울철 정전기는 습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상대 습도를 좀 올려주는 가습기를 켜주시면은 고양이의 건강에도 사람의 건강에도 좋으니까 가습기를 켜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정이고 털 자체가 좀 너무 뽀송뽀송하다거나 너무 말라있다거나 이래서 정전기가 자주 일한다 그러면요. 고양이용 브러싱 스프레이 같은 게 따로 파는 게 있어요. 예, 그런 예. 것들 털에 가끔 뿌려주시면 그런 건 아마 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빗질을 해주실 때 브러싱 스프레이를 뿌리고 빗질해 주시면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또 물품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헤라님께서는 제가 밥과 물 챙겨주는 하얀 길냥이가 양쪽 눈동자 색깔이 달라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오드아이라고 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하셨거든요. 고양이도 오드아이가 네, 오드아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흰 고양이들이 오드아이가 특히 많아요. 그래서 예. 보통은 이제 파란 눈과 하얀 눈이나 뭐 파란 눈과 검은 눈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드아이들이. 굉장히 직접 보면 신기할 것 같아요. 신기하고 이뻐요. 사람도 오드아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아닌 아닙니다. 거고. 시력하고도 예. 전혀 무관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하얀 고양인데 이제 파란 양쪽 눈이 다 파란 눈이다 이러면은 대체로 유전적으로 이제 데프, 난청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렇습니까?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예. 5844번님, 고양이가 화장실을 잘 이용하는데 모래를 덮지 않고 그냥 나와요. 다른 고양이들은 모래에게 파묻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셨거든요. 요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어릴 때 부모랑 헤어진 경우에 모래 덮는 거를 못 배워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교육적인 이제 문제군요. 그건 이제 커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모래를 덮는다는 행위 자체는요. 자기가 용변을 덮는다는 행위 자체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용변이나 대소변의 냄새를 지워서 어떤 적으로부터 혹은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영역권을 지키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예. 내가 이 집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영역권의 왕이었어. 아무도 나를 내 영역에 침범할 애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내가 굳이 덮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고 안 덮는 애들도 있어요. 예. 아니면 화장실 위치가 안 좋거나 화장실이 너무 좁거나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화장실 모래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왜 간이 화장실 비좁고 냄새나고 역한데 빨리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덮을 새가 없이 후다닥 하고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 화장실 상태가 안 좋거나 위생상 불량하거나 지붕이 덮여 있는 화장실이거나 아니면 너무 작거나 좁거나 이러면 안 덮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화장실의 환경도 한번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펫 상담소의 수의사 윤쌤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 하늘이 초미세먼지로 잿빛을 띠고 있습니다. 잿빛 하늘은 안타깝게도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맑은 하늘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그리워지는 요즘이군요. 자, 오늘만큼은 침방울 차단 마스크보다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